중국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이 싸늘한 한마디에 콧대 높던 14억 중국 대륙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쏟아부은 돈만 무려 수백조 원.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국산화율은 0%에 가까웠고 천하의 미국조차 완전히 막지 못했던 중국의 무제한 돈질 아래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작 소재 몇 개? 돈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다. 중국은 기술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다며 일본의 경고를 대놓고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철수한 지 딱 3개월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장 내 1200대의 핵심 장비가 동시에 멈춰서며 순식간에 비싼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일본이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치밀한 조용한 암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치명적인 급소를 찔렀길래 거대 대륙이 비명조차 못 지르고 무너진 걸까요? 단백조 원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그 통쾌한 참교육의 전말,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이 한창 시끄럽게 으르렁거리던 때가 있었죠. 일본 여행 금지, 일본 수산물 금지, 거리마다 반일 시위가 터져나왔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일본을 맹 비난하고 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화면에는 성난 군중들이 우길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가득 채워졌죠. 중국 네티즌들은 더 거칠었어요. 일본 여행 가는 놈들은 매국노야. 일본 식당 전부 문 닫아라. 불매운동 끝까지 간다. 중국 정부 관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14억 시장의 힘을 보여주면 일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경제적 압박이면 충분하다고. 일본 따위는 금방 굴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너무나도 조용했거든요. 항의 성명 하나 없었어요. 반박 기자회견도 없었고 외교적 마찰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죠. 마치 중국의 으르렁거림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일본 열도는 그저 고요하기만 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일본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우리 중국의 경제적 위력 앞에 완전히 주눅이 든 거예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 언론은 승리를 확신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침묵하는 일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일본은 두려워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리 없이 중국의 목을 조일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시간 도쿄의 저녁은 늘 그렇듯 잠잠했어요. 경계산업성 건물 깊숙한 곳에서는 비밀회의가 한창이었죠. 창문 하나 없는 회의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 분석 완료했습니다. 담당자가 스크린을 켜자 중국 전역의 반도체 공장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됐었어요. 수백 개의 점들이 지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1200여 대 중 90%가 우리 캐논과 니콘의 A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100% 일본산이에요.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공급을 끊고 서비스를 철수하면 저 수백 개 공장이 전부 멈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재고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입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조용한 목 조르기. 그거 언제 시작합니까? 고위 관료가 서류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19개의 반도체 핵심 소재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가 펜을 들어 첫 번째 품목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어요. 10월부터 서서히 조액이 시작합니다. 중국이 시끄럽게 떠들 때 일본은 침묵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칼날은 곧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향하게 될 거였죠. 10월이 되자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문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19종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죠. 수출 관리 강화? 그게 뭔데요? 담당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해당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불화 아르곤, 극자외선 소재, 포토레지스트 등 12개 핵심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숫자가 나열될 때마다 회견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업계 기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잠깐요. 그러면 총 31개 품목이 통제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요 대상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보 우려 국가에 대한 조치입니다. 직접적으로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이건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건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캐논, 니콘, 시네츠 화학, 미쓰비시 케미컬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듯이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중국 내 서비스 인력을 철수합니다. 포토 레지스터, 원료 공급을 중단합니다. 부품 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승인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일본이 서비스를 철수한다고?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캐논과 니콘 엔지니어들이 전부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장비 고장나면 어떡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승인받아야 한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게 뭔 소리야? 쉽게 말해봐. 쉽게 말하면요, 일본이 허락해야만 수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공장에 캐논, 니콘 장비가 몇 대지? 담당대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87대입니다. 87대 전부 일본 AS에 의존하고 있었어? 네, 90% 이상이요. 공장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죠. 끝났어. 이건 진짜 끝난 거야. 같은 시각 베이징의 반도체 협회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국 현안 보고드립니다. 중국 내 장비 1200여 대 중 90%가 캐논과 니콘 A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AS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재고는 얼마나 버틸 수 있어? 담당자가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나마도 아껴 써야 그렇고요. 정상 가동하면 3개월도 못 버텨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공장 수십 개를 동시에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11월 한 달 동안 시네츠 화학의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42%나 급감했어요. 숫자로 보면 그냥 퍼센트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곧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의미였죠. 산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목조르기. 시끄럽게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죠. 일본은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칼은 이미 뽑혔어요. 그리고 그 칼날은 중국 산업의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죠.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장비? 기술자? 돈? 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소재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가 있어도 소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거든요.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일본이 수출 통제한 품목은 총 31개였어요. 기존 19개, 추가 12개. 이 31개 품목이 바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자객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포토레지스트예요. 상하이의 한 반도체 연구소에서 젊은 연구원이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포토레지스트가 정확히 뭐예요? 왜 이렇게 난리인 거죠? 선배 연구원이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줄게. 반도체 칩 위에 회로를 새겨야 하잖아. 그 회로를 새기려면 특별한 액체가 필요해. 액체요? 마법의 액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액체를 칩 위에 바르고 빛을 쏘면 액체가 반응해. 반응한 부분만 깎아내면 회로가 새겨지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요?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뭐가 어렵냐고. 이 액체의 순도가 99.99999%가 돼야 해. 소수점 아래 6자리. 업계에서는 이걸 6-9이라고 불러.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칩 전체가 불량이 되거든. 젊은 연구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 정도로 정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2곳뿐이야. 어디요? 일본이랑 한국.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중국은요? 선배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솔직히 말할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 무슨 말이요? 중국의 기술력은 기껏해야 연필로 선을 긋는 수준이래. 근데 일본은 지금 나노 단위의 정밀화를 그리고 있는 격이라고. 연필이랑 나노요? 선배가 책상 위에 종이를 가리켰어요. 여기 연필로 선을 그어봐. 젊은 연구원이 선을 그었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근데 일본은 이 선 안에 수천 개의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 젊은 연구원이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은 시각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우리가 10년간 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를 쏟아부었나? 3천억 위안입니다. 한화로 약 60조 원이에요. 60조 원을 썼는데 왜 소재 하나를 못 만드는 거야?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예술입니다.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수십 년 축적된 일본의 화학기술과 장인 정신을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는 없어요. 장인 정신? 그게 뭔 소리야? 일본의 시네츠 화학, JSR, 도쿄 오카공업,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은 50년 넘게 이 기술을 연구해왔죠. 50년? 우리는 10년이에요. 그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담당자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2024년 기준 우리 핵심 소재 국산화율은 처참한 수준이에요. 핵심 소재 기술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네.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버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회의실을 울렸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31개의 자객이 중국을 향해 날아왔어요. 포토레지스트, 프루아르곤, 극자외선 소재, 고순도 화학물질 하나하나가 모두 치명적이었죠. 하나만 막혀도 생산 라인이 멈추는데 31개가 동시에 막혀버린 거예요. 중국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죠.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중국 전역의 반도체 공장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져 나왔죠. 상하이 SMIC 공장의 생산 라인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 모든 게 일상적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삐! 붉은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대, 그 다음엔 2대, 3대. 순식간에 라인 전체가 붉게 물들었죠. 왜 예? 담당자가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포토레지스트, 잔량 부족이에요. 부족? 어제 분명히 재고 확인했잖아. 그게 일본에서 들어올 물량이 안 왔어요. 안 왔다니? 무슨 소리야? 담당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죄송합니다.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중단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계약서 있잖아요. 정부 방침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담당자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공장장에게 달려가 보고했어요. 공장장님, 큰일 났어요. 시네츠 화학에서 공급을 끊었어요. 시네츠면? 아니요, JSR도요. 도쿄 오카공업도요. 일본 업체 전부 다요. 공장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전부? 전부 다 끊겼다고?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 캐논이랑 니콘 엔지니어들이 전부 짐 싸고 있대요. 본국으로 철수한다고요? 공장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수조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시설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들의 경고등이 하나 둘씩 붉게 켜지고 있었죠. 재고는 얼마나 있어요? 아껴 쓰면 3개월이요. 정상 가동하면 한 달 반도 안 돼요. 공장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 달 반. 같은 시각 중국 전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전의 화웨이 협력 공장에서도 경고등이 울렸죠. 소재 입고 예정이 전부 취소됐어요. 지안의 메모리 공장에서도 비명이 터졌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떠났대요. 우한의 장비 공장에서도 공포가 퍼졌죠. 캐논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AS는 앞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승인받아야 한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게 무슨 뜻이야? 일본이 허락해야만 수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비 고장나면 어떡해? 기다려야지. 일본이 승인해줄 때까지. 승인 안 해주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공장 관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라인의 캐논, 니콘 장비가 120대예요. 그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라인이 멈춰요. 근데 이제 수리를 맘대로 못 받는다고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베이징의 반도체 협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전국 상황 보고해.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11월 한 달간 시네츠 화학의 대중국 수출이 전월 대비 42%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른 일본 업체들도 전부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재고 현황은 전국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아껴 써야 그렇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는다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 거네. 마법의 액체가 끊긴 날 중국 반도체 산업은 그날부터 천천히 질식하기 시작했어요. 수조 원을 들여 지은 첨단 공장들. 하지만 소재 하나가 없으니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됐죠. 중국은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이 조여오는 감각을. 일본의 공격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수출 통제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는데 거기에 관세 폭탄까지 더해졌죠. 상하이의 한 반도체 부품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재무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비명을 질렀죠. 이게 말이 돼? 뭐가요, 팀장님?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재 가격이요. 25% 관세가 붙었어요. 포토레지스트 1리터에 100만 원 하던 게 이제 125만 원이에요. 팀장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우리가 한 달에 포토레지스트 몇 리터 쓰지? 한 500리터요. 그럼 한 달에 1억 2,500만 원이 더 드는 거네. 1년이면 15억이요. 팀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우리 1년 순이익이 20억인데 15억이 추가로 날아간다고?
그렇게 되네. 팀장이 한숨을 툭 쉬었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관세율이 고정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25%인 게 내일 5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원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고객한테 견적을 어떻게 내? 장기 계약을 어떻게 맺어? 같은 고민이 중국 전역의 반도체 회사들을 덮쳤어요. 고객사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거래가 어렵겠네요. 애플 협력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납기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퀄컴에서도 엔비디아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죠. 중국산 부품의 가격과 납기가 불안정하니 다른 옵션을 검토하겠습니다. SMIC 본사의 긴급 회의에서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어요. 이번 달 수주 잔고가 30% 감소했습니다.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가격 불안정과 납기 문제 때문이에요. 주가는? 임원이 침을 삼키며 대답했죠. 오늘 또 8% 빠졌어요. 이번 주만 15% 하락이에요.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어요. 투자자들 반응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어요. 집단 소송?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25%의 관세. 단순한 숫자처럼 보였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낸 파장은 엄청났어요. 원가 상승, 가격 불안정, 고객 이탈, 주가 폭락, 투자자 소송.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베이징의 한 경제 관료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수산물 금지하고 여행 금지하고 그렇게 으스댔는데 그 말을 듣던 다른 관료가 씁쓸하게 대답했죠. 근데 정작 목 조이는 건 일본이 우리한테 하고 있네요. 25%의 관세 폭탄. 숫자는 작아 보였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돈으로 때려잡으려 했던 중국이 오히려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소재가 끊기고 2주가 지났어요. 중국 반도체 업계는 말 그대로 아사 직전의 패닉에 빠졌죠. 상하이의 한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생산 라인 절반이 이미 멈춰 있었죠. 공장장이 텅 빈 라인을 걸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2주 전만 해도 여기 24시간 풀가동이었는데 옆에서 따라가던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졌어요. 40%? 네. 그리고 다음 주면 30%로 떨어질 거예요. 왜? 포토레지스트가 바닥나고 있거든요. 공장장이 멈춰서서 물었어요. 재고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어? 6주 정도요.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아꼈으면 그렇고요. 원래대로 풀가동하면 2주도 안 돼요. 공장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굴뚝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연기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죠. 우리만 이런 거야?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국이 다 이래요.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는 반도체 산업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국 현황 보고에 담당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죠. SMIC 가동률 40%로 하락, YMTC 신규 라인 가동 중단, CXMT 생산량 60% 감소, 화웨이 협력사 대부분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숫자가 나열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원인이 전부 소재 부족인가? 소재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장비 문제예요. 장비? 캐논, 니콘 엔지니어들이 전부 철수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장비라는 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관리? 네. 정기 점검,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받아요. 장비 고장 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솔직히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 해도 몇 주가 걸릴지 몰라요. 그 사이에 라인은 당연히 멈춰 있어야죠. 회의실에 한숨이 퍼졌어요. 누군가 물었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와 장비 서비스 철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5년에서 10년 후퇴시킬 수 있는 결정적 타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네. 그리고 그건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최악은?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최악의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대요. 붕괴? 그 단어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네덜란드 ASML과 일본의 니콘 캐논이 손을 잡고 장비 AS와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자 중국이 자랑하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우리가 10년간 3천억 위안을 쏟아부었는데 한화로 60조 원이죠. 60조를 썼는데 이 꼴이라니.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업계 관계자 말로는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예술이래요.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수십 년 축적된 일본의 화학기술과 장인정신을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는 없다고요. 장인정신? 네. 중국의 기술력은 기껏해야 연필로 선을 긋는 수준인데
일본은 나노 단위의 정밀화를 그리고 있는 격이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던 거지? 중국 반도체 산업은 아사 직전에 패닉에 빠졌어요.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였죠. 숨이 막혀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이 조용한 목조르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죠. 소재만 끊긴 게 아니었어요. 더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사람이었어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이었어요. 11월의 어느 아침 공항 출국장에 일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캐논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니콘 이름이 적힌 명찰, 시네치 화학 배지를 단 사람들. 그들은 조용히 짐을 끌며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중국인 관리자가 급하게 뛰어왔죠. 잠깐만요. 타나카시, 제발 잠깐만요. 일본인 엔지니어가 멈춰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계약 아직 남았잖아요. 타나카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본사 지시예요. 중국 파견 전원 철수하라고요. 전원이요? 말도 안 돼요. 당신들 없으면 우리 장비 누가 관리해요? 타나카시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인 관리자가 타나카시의 소매를 잡았어요. 제발요. 하루만 더 있어주세요. 아니 반나절만이라도요. 3번 라인 장비가 이상해서 점검 좀 받아야 하거든요. 타나카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제가 점검해드려도 의미 없어요. 왜요? 앞으로는 AS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뀌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 신청하고 본사가 승인하면 그때 엔지니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승인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어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아예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중국인 관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승인이 안 나면요? 타나카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그럼 장비는 그냥 세고 두셔야죠. 중국인 관리자가 타나카시의 바지춤을 잡았어요. 제발요. 우리 공장 장비 120대가 전부 캐논이랑 니콘이에요. 당신들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타나카시가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월급쟁이라서요. 본사 지시를 어길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수리받고 싶으시면 도쿄로 장비 보내시든가요. 그 말을 남기고 타나카시는 출국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어요. 중국인 관리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출국장 전광판에는 도쿄행, 오사카행 비행기 시간이 줄줄이 떠 있었고 일본인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에만 캐논, 니콘, 시네치 화학, 미쓰비시 케미컬에서 파견, 나와있던 엔지니어 수백 명이 중국을 떠났어요. 베이징의 반도체 협회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죠. 일본 기업 파견 엔지니어 전원 철수 완료됐습니다. 전원? 네. 캐논, 니콘, 시네츠, 미쓰비시 전부 다요. 남은 인력 없어요. 담당자가 침을 삼키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그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매뉴얼, 점검 프로그램, 유지 보수 노하우 이런 것들도 전부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는 장비만 덩그러니 남은 거죠. 속은 텅 빈 채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장비는 있는데 굴릴 사람이 없다. 이게 뭔 상황이야? 중국 내 반도체 장비 1200여 대 중 90%가 캐논과 니콘 AS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AS가 완전히 끊긴 거죠.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공장 수십 개를 동시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정확히 그 마음을 먹은 거였죠. 소재도 끊기고 사람도 떠났어요. 남은 건 텅 빈 공장과 멈춰가는 장비들 뿐이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6글자가 중국 반도체 업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선전의 한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생산 라인 담당자가 급하게 뛰어왔죠. 팀장님, 5번 라인 캐논 장비에서 에러가 떴어요. 에러? 어떤 에러? E104이요. 광학 센서 이상이래요. 팀장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거 지난번에도 나섰잖아. 그때 타나카시가 30분 만에 고쳤는데 근데 이제 타나카시 없잖아요. 그렇지. 팀장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본사에 AS 신청은 했어? 했어요. 근데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그게 정확히 뭔 소리야?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신청서 내면 일본 본사에서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승인 나면 엔지니어가 오고 안 나면 안 오는 거예요. 승인 기준이 뭔데? 그건 안 알려져요. 뭐? 일본 본사 재량이래요. 팀장이 책상을 쳤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일단은 그렇죠. 승인 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이래요. 한 달?
근데 그것도 승인 날 경우고요. 승인 안 나면 그냥 끝이에요.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5번 라인이 멈춰 있는 게 보였죠. 5번 라인 멈추면 전체 생산량의 20%가 날아가는데 알아요. 한 달을 기다리라고? 담당자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상황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한의 한 공장에서는 니콘 장비 3대가 동시에 에러를 뿜었죠. AS 신청 넣었는데 언제 답이 올지 모른대요. 시안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우리 신청서 3번째 거절당했어요. 이유도 안 알려줘요. 정도에서는 아예 포기 분위기였죠. 그냥 장비 세워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데 뭘 어떡해요. 베이징의 반도체협회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전국 AS 신청 현황입니다. 읽어봐. 지난 2주간 총 347건의 AS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승인은 몇 건이야? 담당자가 침을 삼켰어요. 12건이요. 승인율 3.5%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나머지 335건은 대기 중이거나 거절됐어요. 거절 사유는 사유 없이 그냥 거절이요. 누군가 탁자를 내리쳤죠. 이건 뭐 장난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야? 일본이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담당자가 덧붙였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조용한 목조르기. 시끄럽게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숨이 막혀가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살릴지 죽일지는 일본이 결정하는 거였어요. 중국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중국 전역에 흩어진 반도체 장비 1,200대. 그 장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한 반도체 공장 창고였어요. 한쪽 구석에 거대한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워져 있었죠. 공장장이 그 장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거 한 대 얼마였지? 옆에 서 있던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캐논 리소그래피 장비요? 대단 200억 원이요. 200억. 네. 저희 5대니까 1,000억 원어치예요. 공장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1,000억 원짜리 고철이 됐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직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잖아요? 고장 안 났어도 의미 없어. 부품 교체 시기가 다 됐는데 부품이 안 오잖아. 억지로 돌리다가 진짜 고장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그럼 어떡해요? 공장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세워두는 수밖에. 언제 부품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엔지니어가 올지도 모르니까. 같은 상황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반도체협회에서 전국 장비 현황 보고가 올라왔죠. 전국 캐논, 니콘 장비 현황입니다. 읽어봐. 총 제품 4개 중 정상 가동 중인 장비는 현재 40%입니다. 나머지 60%는 부품 부족이나 점검 지연으로 가동 중단 상태예요. 담당자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추세대로라면요. 어떻게 되는데? 3개월 뒤에는 정상 가동률이 20%로 떨어지고요. 6개월 뒤에는 사실상 전부 멈춥니다. 전부? 네. 1,200대 전부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물었죠. 국산 장비로 대체할 수는 없어.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국산 장비로는 첨단 공정이 불가능해요. 28나노까지가 한계인데 우리 주력 제품은 7나노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장비 사오면 미국은 이미 첨단 공정 장비 수출을 차단했어요. 네덜란드 ASML도 EUV 장비는 물론이고 일부 DUV 장비까지 대중국 수출을 막고 있고요. 일본이 이러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지도를 펼쳤어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우리를 포위한 거예요. 장비도 안 주고 소재도 안 주고 AS도 안 해주고요. 한 관료가 중얼거렸어요. 도간에 든 쥐가 따로 없네. 맞아요. 우리가 자랑하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그 시설들이 지금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비싼 고철 덩어리. 그 말이 회의실을 울렸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평가해요. 뭐라고? 일본의 포토레지스트와 장비 서비스 철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5년에서 10년 후퇴시킬 수 있는 결정적 타격이라고요. 5년에서 10년. 네. 그리고 이건 일시적 조치가 아닐 거래요.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연합해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꺾으려는 거라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200대 장비들. 한 대 수백억 원씩 하는 최첨단 시설들. 하지만 지금 그 장비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부품이 떨어지면 멈추고 고장나면 끝나는 거죠. 중국이 10년간 3천억 위안, 하나로 60조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반도체 왕국. 그 왕국이 지금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돈으로 싼 왕국이었죠. 하지만 기술이 없으니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10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이징의 한 정부 청사 회의실이었어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대기금 10년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서류처를 펼쳤어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자립을 위해 투입된 총 예산은 3천억 위안입니다. 한화로 얼마지? 약 60조 원이요. 60조 원. 관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근데 결과는?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참담합니다. 참담하다니. 핵심 소재 국산화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예요.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 기술은 제로에 가깝고요. 60조를 썼는데 제로라고? 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수십 년 축적된 일본의 화학기술과 장인 정신을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는 없다고요. 한 관료가 탁자를 쳤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부는 연구 개발에 쓰였고요. 일부는 뭐? 부패요. 부패? 대기금 관련 비리 사건이 여러 건 터졌잖아요. 연구비 횡령, 가짜 성과 보고, 유령 회사 설립. 60조 중 상당 부분이 그렇게 새어나갔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누군가 조용히 물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야? 담당자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업계 관계자 말을 그대로 전할게요. 뭐래? 중국의 기술력은 기껏해야 연필로 선을 긋는 수준이래요. 연필? 네. 근데 일본은 지금 나노 단위의 정밀화를 그리고 있는 격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담당자가 덧붙였죠.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순도는 99.9999%거든요. 소수점 아래 6자리. 우리는 아직 99.9%도 못 만들어요. 0.0009% 차이잖아. 그게 그렇게 커? 그 0.0009%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예술이거든요. 머리카락 한 올만 들어가도 분량이 나요. 한 관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10년간 60조를 쏟아부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필 수준이라는 거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일본이 공급을 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60조 원의 신기루였어요. 거창한 목표, 화려한 발표, 엄청난 예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속은 텅 비어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길래 성공한 거야?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국 이야기 해드릴까요? 한국?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수출 규제예요. 기억나네. 그래서? 한국은 6년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일본 의존도가 확 낮아졌고요. 6년 만에? 네. 근데 우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자리예요. 왜? 담당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진짜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때려잡으려 했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결국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네. 그렇죠. 60조 원의 신기루. 돈으로 쌓은 모래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었죠. 중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 그게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걸까요? 상하이의 한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젊은 박사가 선배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선배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기술이 정말 그렇게 뒤처져 있어요? 선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말해줄게. 업계에서 도는 말이 있어. 뭔데요? 중국은 연필로 선을 긋고 일본은 나노로 그림을 그린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배가 책상 위에 종이를 가리켰어요. 여기 연필로 선 하나 그어봐. 젊은 박사가 선을 그었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눈에 보이는 선. 근데 일본은 저 선 안에 수천 개의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수천 개요? 그리고 그 회로 하나하나가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보다 작아. 젊은 박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선배가 계속 설명했죠. 반도체 만들 때 포토레지스트라는 액체를 쓰거든. 이게 빛에 반응해서 회로를 새기는 역할을 해. 알아요? 그게 왜요? 이 액체의 순도가 99.9999%가 돼야 해. 99.9999%? 소수점 아래 6자리 69이라고 불러. 그게 어려운 건가요?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어렵냐고.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곳이야. 어디요? 일본이랑 한국. 중국은요? 우리 99.9%도 힘들어. 0.0009% 차이잖아요. 그렇게 커요? 엄청 커.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0.0009% 차이가 불량률 수십 배 차이를 만들어. 첨단 반도체는 그 0.0009%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 젊은 박사가 물었죠. 왜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돈? 10년간 60조를 쏟아부었는데 그럼 왜요? 선배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야. 시간이요?
일본은 이 기술을 50년 넘게 연구해왔어. 세대를 걸쳐서 기술을 축적한 거지. 우리는 10년이야. 40년 차이네요. 그래. 그리고 그 40년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젊은 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가 덧붙였죠. 업계에서 이런 말도 해.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예술이래. 예술이요? 과학이기도 하지만 장인 정신이 필요해. 수십 년간 한 우물만 파온 사람들의 노하우, 감각, 경험 이런 게 쌓여서 기술이 되는 거야. 그런 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없지. 건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연구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우리가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저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묵묵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 우리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있긴 했는데 부족했지. 그리고 너무 급했어. 빨리빨리 성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야. 젊은 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이래. 근데 그것도 일본이 가만히 있을 때 얘기야. 일본도 계속 발전하니까 솔직히 모르겠어. 연필과 나노의 차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기술의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없었어요. 시간과 노력으로만 좁힐 수 있는 거였죠.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았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서요. 베이징의 고위급 안보 회의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상황 정리해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포위당한 거야? 담당자가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먼저 미국이요. 첨단 공정 장비 수출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신나노 이하 기술은 아예 못 들여와요. 그 다음은 네덜란드 ASML이요. EUV 장비는 물론이고 일부 DUV 장비까지 대중국 수출을 막고 있어요. EUV가 뭔데? 최첨단 반도체 만드는 데 필수인 노광 장비예요.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파는 거죠. 그럼 우린 못 사요. 아예 못 사요. 담당자가 지도에 빨간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합류했어요. 일본은 뭘 막아? 소재요? 포토레지스트, 프루아 아르곤, 극자외선 소재,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전부 막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뭐가 더 있어? 장비 서비스요. 캐논, 니콘 엔지니어들이 전부 철수했잖아요. AS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꿨고요. 담당자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국은 장비를 막고, 네덜란드는 핵심 장비를 막고, 일본은 소재와 서비스를 맡고 있어요. 엄격한 포위망이에요. 한 관료가 중얼거렸죠. 도간에 든 쥐가 따로 없네. 맞아요. 우리가 자랑하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 있잖아요. 수조 원 들여서 지은 최첨단 시설들. 지금 그게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죠. 우리도 카드가 있잖아. 히토류 카드요? 반도체 만드는데 히토류도 필요하잖아. 우리가 히토류 수출 끊으면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이미 검토해봤어요. 결과는? 효과가 제한적이래요. 왜? 히토류는 대체제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토레지스트는 대체제가 없어요. 일본 아니면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 카드는 힘이 없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요. 기술과 자원이 싸우면 기술이 이겨요. 왜? 자원은 캐면 나와요. 근데 기술은 캔다고 안 나오거든요. 수십 년을 쌓아야 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 관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우리를 포위했고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현재로서는요.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이 세 나라의 목표가 중국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꺾는 거래요. 우리가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게. 다시는? 네. 5년에서 10년 후퇴시키겠다는 거죠. 어쩌면 영원히.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독 안에 든 쥐. 중국은 지금 정확히 그 상황이었어요. 포위망은 완성됐어요.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죠.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어요. 포위당한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히토류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이징 상무부 긴급 회의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죠.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한 관료가 박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히토류 카드 쓰자. 우리가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생산하잖아. 수출 끊으면 그쪽도 타격받을 거야. 다른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앉아서 당하기만 할 수는 없지. 히토류 없으면 반도체도,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 우리도 무기가 있다고. 그때 산업분석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히토류 카드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죠. 히토류는 대체제가 있어요. 호주, 미국, 캐나다에도 매장량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싸게 팔아서 안 캐는 거지. 가격 오르면 다른 나라들도 생산 시작해요.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만 손해예요. 왜? 히토류 수출 끊으면 우리 수입도 끊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히토류 작업에 나서면 우리 시장을 영영 잃는 거예요. 한 관료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술과 자원이 싸우면요. 기술이 이겨요. 무슨 소리야? 자원은 캐면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은 캔다고 안 나와요. 수십 년을 쌓아야 하거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50년 축적이에요. 우리 히토류로 협박한다고 그 기술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떡하라는 거야? 담당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버텨야죠. 버텨? 네. 버티면서 기술을 쌓아야 해요. 지름길은 없어요. 한 관료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10년간 60조를 쓰고도 이 꼴인데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 거야? 담당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 얘기 해드릴까요? 한국?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소재 수출 규제요. 기억나네. 그래서? 한국은 6년 만에 해냈어요. 뭘? 소재 국산화요? 지금은 일본 의존도가 확 낮아졌대요. 6년? 네. 근데 우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자리예요. 왜? 담당자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은 진짜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때려잡으려 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결국 히토류 카드는 꺼내들지 못했어요. 꺼내봤자 역효과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국의 발악은 헛된 것이었어요. 자원으로 기술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술 앞에서 자원은 무력했어요. 2019년 일본은 한국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서울의 한 반도체 소재 기업 회의실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기업인이 한국 기업 대표를 만나고 있었죠.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중국 기업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2019년이요.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한국도 우리처럼 위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6년 만에 극복하셨잖아요. 지금은 일본 의존도가 확 낮아졌다면서요.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신 건데요? 한국 대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울었어요. 네? 처음엔 진짜 울었어요. 공장 멈출 뻔했거든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데 일본이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그래서요? 정신 차렸. 중국 기업인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어요? 한국 대표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어요. 첫째, 정부랑 기업이 손잡았어요.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둘째요? 둘째, 진짜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요. 셋째요? 셋째, 시간을 버텼어요. 빨리빨리 성과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죠. 중국 기업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됐어요. 왜요? 10년간 60조를 쏟아붓는데요. 상당 부분이 샜어요. 쉐땐이요? 부패요. 연구비 횡령, 가짜 성과 보고, 유령 회사. 진짜 기술 개발에 쓰인 돈이 얼마 안 돼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차이였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급했어요. 빨리 성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했죠. 한국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예술이에요.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인이 물었죠.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 대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이래요. 5년에서 10년. 근데 그것도 제대로 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처럼 하면 영원히 못 따라잡아요. 중국 기업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요? 2019년 그 위기가 지금 돌아보면 어땠어요? 한국 대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솔직히요? 기회였어요. 기회요? 네. 그때 위기가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 일본에 의존했을 거예요. 근데 등 떠밀리니까 진짜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 말에 중국 기업인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대로 대응했을 때 얘기예요. 대충 하면 그냥 위기로 끝나요. 중국 기업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대충 했네요. 그랬죠. 같은 위기, 다른 결과. 한국은 6년 만에 일어섰고
중국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였어요. 차이는 하나였죠. 진심으로 기술을 개발했느냐 아니냐.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한 가지 진실이에요. 서울의 한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한국인 연구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선배님, 뭐 생각하세요? 후배가 다가와 물었어요. 중국 상황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네. 어떤 생각이요? 선배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2016년 생각나?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을 때요? 그때 우리도 진짜 힘들었잖아. 기억나요? 공장 멈출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어때? 후배가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소재 국산화율이 많이 올라갔죠. 일본 의존도도 낮아졌고요. 맞아. 6년 걸렸지만 해냈어. 선배가 창밖의 연구소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밤새워 연구한 사람들 덕분이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 덕분이고. 후배가 물었죠. 중국은 왜 못했을까요? 선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돈으로 때려잡으려 했으니까. 돈이요? 60조를 쏟아부었대. 근데 진짜 기술 개발에 쓴 게 얼마 안 돼. 부패로 센 것도 많고 보여주기식 투자도 많았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거군요. 맞아.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예술이야.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선배가 후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 뭔데요? 기술이 곧 국가야. 돈 많아도 기술 없으면 무릎 꿇어. 중국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가 계속 말했죠. 일본이 소재 끊으니까 중국 공장 1200대가 멈춰가고 있어. 60조 들여서 지은 공장들이 비싼 고철이 되고 있다고. 무섭네요. 무섭지. 근데 그게 현실이야. 선배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우리도 방심하면 안 돼. 지금 잘한다고 끝이 아니야.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발전해야 해. 후배가 물었죠.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선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하는 거 계속하면 돼. 묵묵히 연구하고 기술 쌓고 포기 안 하고. 그게 답이. 지름길은 없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중국 보면서 느끼는 거 있어? 뭔데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거. 네. 선배가 후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버텨서 지금 있는 거야. 우리 차례지. 알겠습니다, 선배님. 두 사람이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기술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이었어요. 기술이 곧 국가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기술은 시간과 노력으로만 쌓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술이 곧 국가의 힘이라는 걸요.